야, 너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이야? 어머니가 너 때문에 호텔 취소됐다고 하셔서 지금 온 가족 10명이 후쿠오카역 차가운 벤치에 앉아 찬바람 맞고 있잖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남편이 99번째로 보낸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음성 메시지를 보며 나는 차가운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그 길로 전셋집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내 생일로 바꿔버렸다. 10년간의 현금 인출기 노릇도 이제 끝이다. 당신들 일본 길거리 벤치에서 나 없는 가족 여행이나 실컷 즐겨보시지.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합니다. 펄펄 끓는 기름방울이 손등에 튀었지만 지우는 손을 움츠리지 않았다. 그녀는 나무 주걱으로 프라이팬에 남은 마지막 명태전을 뒤집었다. 환풍기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집 안가득 들어찬 매캐하고 답답한 기름 냄새는 좀처럼 빠져나가지 않았다. 야, 가장자리가 이렇게 다 탔는데 이걸 지금 사람 먹으라고 한 거니? 아니면 개나 주라고 한 거니? 시어머니 최 여사가 팔짱을 낀 채 주방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쫙 깔아놓은 낡은 신문지와 그 위에 놓인 방금 부쳐낸 제사 음식들을 힐끗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불 조절을 잘 못했어요. 지우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전을 접시에 담았다. 외국계 기업 임원급으로 돈 벌면 뭐해? 집안일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우리 선우는 구청에서 제일 촉망받는 공무원이야. 이렇게 정성도 안 들어간 음식을 먹고 머리가 제대로 핑핑 돌아가겠니? 최 여사는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서랍을 열어젖히고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얘야, 내 월급 통장 가족카드 어디다 뒀어? 현관 신발장 위 작은 상자 안에 있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행주로 싱크대 위에 튄 기름때를 닦아냈다. 저녁에 미영이네 새 식구도 밥 먹으러 올 거고 기호도 여자친구 데려온다는데? 이런 찌꺼기 같은 걸 밥상에 올리면 꼴이 뭐가 되겠니? 나가서 최고급 툭불 한우라도 좀 사와야겠다. 카드 비밀번호는 그대로 선우 생일이지? 네, 어머니. 카드를 챙긴 최 여사가 신발을 갈아 신고 현관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우는 싱크대를 짚고 서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장시간 허리를 굽히고 있었던 탓에 등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 옥신거렸다. 거실 소파에는 남편 정선우가 목을 뒤로 젖힌 채 텔레비전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다. 그는 자세 한 번 바꾸지 않고 문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무심하게 툭 한마디를 던졌다. 엄마가 일부러 당신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성격이 급하셔서 그렇지. 당신이 돈 잘 버니까 그냥 좀 저드려.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행주를 쥐고 있던 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주방 안에서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의 그 뻔뻔하고 당연하다는 듯한 옆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저녁 무렵의 식탁은 주방보다 훨씬 더 숨이 막혔다. 시누이 정미영네 세 식구에 허구한 날 백수처럼 빈둥거리는 시동생 정기호까지 합세하니 이 좁은 전셋집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다. 지우는 주방과 식탁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가며 썰어놓은 한우를 내오고 빈 접시를 치웠다. 새언니, 고기가 너무 질기게 구워졌네. 우리 오빠 구청에서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 집안일에 신경 좀 더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미영이 젓가락으로 불판 위에 고기를 까탈스럽게 뒤적이며 말했다. 네 말이요. 새언니, 정기호가 입안 가득 고기를 우겨넣고 오물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나 이제 곧 창업할 건데 대박 나면 내가 더 비싸고 맛있는 거 쏠게요. 근데 요새 자금이 좀 쪼들려서 그러는데? 새언니, 지난번에 말했던 그 프로젝트 말이에요. 그놈의 망할 프로젝트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최 여사가 젓가락으로 밥그릇 테두리를 탁 치며 막내 아들의 불평을 잘랐다. 그녀는 식탁을 한 바퀴 쭉 둘러보더니 헛기침을 한 번 했다. 오늘 다들 모이라고 한 건 중요한 할 얘기가 있어서다. 다음 달이 나랑 너희 아버지 결혼 40주년이잖니? 그래서 온 가족 다 데리고 일본 후쿠오카로 여행을 다녀올까 한다. 식탁 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정선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일본이요? 미영이랑 기혼애까지 다 데리고요? 10명인데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제 쥐꼬리만 한 월급 뻔히 아시면서 누가 내 월급 쓴데. 최 여사가 아들을 흘겨보고는 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지훈아, 너 다니는 그 외국계 회사 이번에 연말 보너스 두둑하게 나왔다며? 이 집안에서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버니까 이 비용은 당연히 내가 내야지. 어디 싼티 나는 저가 항공이나 허름한 여관방 같은 거 예약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아주 고급스러운 전통 료칸으로 잡고 밥도 미슐랭 별 받은 식당에서 먹어야 해. 이건 우리 집안의 화목을 다지는 아주 중대한 행사야. 알겠니? 지우는 관자놀이가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 돈은 전세 보증금 올려줄 때 쓰려고 악착같이 모아둔 돈이었다. 그녀는 절대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았고 이어서 제 앞에 갈빗대를 뜯는 데만 집중할 뿐 아내를 위해 단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보너스가 예년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게다가 전세금 올려줄 때도 다가오고. 야, 너 지금 친척들한테 내가 이렇게 쪼잔한 며느리 뒀다고 비웃음당하게 만들 작정이니? 최 여사가 식탁 위로 젓가락을 콱 내리치는 바람에 국그릇에서 국물이 출렁이며 쏟아졌다. 우리 선우가 구청 공무원이야. 이런 체면 서는 일에 내가 내조를 못할 망정. 선우더러 어디 가서 돈이라도 꼬으라는 거니? 새언니, 그냥 부모님께 효도 한번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오빠 평소에 스트레스도 엄청 받는데 미영이 옆에서 얄밉게 한마디를 보탰다. 지우는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끼며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반박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눈앞의 빈 접시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릇들이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그 후 보름 동안 지우는 매일 밤늦게 퇴근한 뒤에도 억지로 졸음을 쫓아가며 컴퓨터 앞에 앉아 항공권과 호텔을 비교해야 했다. 5개의 최고급 료칸 객실, 사흘 연속 렌터카 대절 서비스, 그리고 1인당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 가이세키 요리까지. 그녀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예약 앱의 결제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 뜬 엄청난 결제 금액을 보고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출발하는 날 이른 아침, 서울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훈이 속한 부서에 갑작스러운 비상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그녀는 꼬박밤을 새워가며 보고서를 처리해야만 했다. 밤새 싸둔 캐리어를 끌고 가족들과 만나기로 한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안색은 잿빛 승강장보다도 훨씬 어두웠다. 왜 이렇게 늦어? 꾸물꾸물 대체 무슨 짓이야? 최 여사가 승강장 끄트머리에 서서 불만스럽게 소리쳤다. 1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공항행 지하철에 우르르 올라탔다. 객실 안은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서 서늘했다. 지우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고 벽에 머리를 기대는 순간 쓰나미 같은 피로가 그녀를 덮쳐왔다. 딱 5분만 눈을 붙일 생각이었다. 지하철은 선로 위를 규칙적으로 덜컹거렸다. 지우는 불현듯 끼쳐온 찬바람에 번쩍 눈을 떴다. 객실 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고 이 칸에는 놀랍게도 그녀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이곳은 공항으로 가는 노선도 아니었다. 창밖의 안내판을 보니 외진 환승역이었다. 그녀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허둥지둥 코트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은 부재중 전화 한 통 없이 깨끗했다. 그녀는 가족 단톡방을 열었다. 15분 전 신우이가 음성 메시지를 하나 남겨둔 게 보였다. 텅 빈 승강장에서 지우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새언니,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커서 지하철 사람들이 다 우리만 쳐다봤잖아요. 진짜 창피해 죽는 줄 알았네. 언니가 너무 세상 모르고 자길래 그냥 안 깨우고 우리끼리 공항 VIP 라운지 와서 밥 먹고 있어요. 어차피 계산은 언니가 할 거니까 알아서 택시 타고 와요. 이어서 시동생이 보낸 사진 한 장이 떴다. 라운지에서 접시 한가득 퍼온 뷔페 음식 사진이었다. 마지막으로 남편 정선우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보였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니까 체력이 그 모양이지. 지하철 좀 탔다고 그렇게 죽은 듯이 자냐. 빨리 택시 타고 와라.
엄마 화나셨으니까 올 때 커피라도 한 잔 사들고 와서 달래드려. 지우는 그 몇 줄의 문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날아온 휴지 조각 하나가 찬바람에 실려 그녀의 발끝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갑자기 목구멍에 모래 한 움큼이 걸린 것처럼 침을 삼킬 수도 뱉어낼 수도 없는 기분을 느꼈다. 그때 스마트폰이 징하고 울렸다. 은행 앱 결제 알림이었다. 끝자리 8832번 신용카드로 면세점에서 45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끝자리 8832번 신용카드로 면세점에서 12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끝자리 3199번 신용카드로 면세점에서 85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알림 메시지가 마치 융단 폭격처럼 연달아 쏟아졌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손에 들려보낸 바로 그 가족 카드들이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스마트폰 화면 위에 손가락을 띄운 채 굳어버렸다. 그녀의 시선은 그 차가운 숫자들에서 천천히 맞은편 선로 쪽으로 향했다. 5년이었다. 그녀의 헌신과 희생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짓밟으면서 뻔뻔하게 손을 내밀어 돈만 요구하던 삶을 견뎌온 지 꼬박 5년이 그녀는 그저 자신이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아주 기본적인 존중이라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다. 캐리어 손잡이를 꽉 쥔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손잡이를 놓았다. 지우는 택시 승강장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돌려 캐리어를 끌고 반대 방향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다. 환승역 밖에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하나 있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짙은 커피 향이 훅 끼쳐왔다. 지우는 카운터로 가서 차가운 얼음물 한 잔을 주문하고 창가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다. 코트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친 뒤 가방에서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다. 맞은편 건물에 걸린 대형 전자시계가 보였다. 비행기 이륙까지는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먼저 항공권 예약 앱을 켰다. 예약 내역에는 10명의 이름이 가지런히 나열되어 있었다. 지우는 손가락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우측 상단의 예약 취소 버튼을 눌렀다. 시스템이 붉은색 경고 창을 띄웠다. 지금 취소하시면 높은 수수료가 차감됩니다. 정말 취소하시겠습니까? 그녀는 확인을 눌렀다. 다음은 호텔 예약 앱이었다. 후쿠오카 산속에 있는 그 최고급 전통 료칸은 전액 선결제 조건이었고 당일 취소 시 환불 불가 규정이 있었다. 지우는 화면에 뜬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취소 버튼을 눌렀다. 마지막으로 공항 픽업 및 렌터카 서비스. 취소. 이 모든 것을 끝낸 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얼음물을 들어 크게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흘러내려가자 그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신경이 기적처럼 편안하게 이완되는 것이 느껴졌다. 이제 진짜 메인 이벤트가 남았다. 그녀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신용카드 관리 메뉴로 들어갔다. 화면에는 그녀 명의로 된 모든 본인 카드와 가족 카드 상태가 떠 있었다. 분실 신고 및 정지 메뉴를 눌렀다. 첫 번째, 시어머니가 쥐고 있는 가족 카드. 정지 완료. 두 번째, 시누이가 화장품 긁어댈 때 쓰는 가족 카드. 정지 완료. 세 번째, 남편 지갑에 비상용이랍시고 꽂혀있는 카드. 정지 완료. 무려 6장에 달하는 카드가 전부 분실 처리되어 꽁꽁 동결되었다. 마지막 카드가 정지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뜨는 순간 단톡방에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다. 시누이 정미영이 메시지를 보냈다. 새언니 왜 아직도 안 와요? 우리 이제 비행기 타야 하는데? 아까 면세점에서 가방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발견해서 긁었는데 왜 결제 실패라고 떠요? 한도 초과된 거 아니에요? 빨리 카드에 돈 좀 채워 넣어요. 이어서 시동생 정기호도 거들었다. 새언니 빨리요. 저도 벨트 하나 사야 한단 말이에요. 지우는 화면 위로 쉴 새 없이 떠오르는 글자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단톡방을 나갔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 10명의 전화번호를 모조리 수신 차단 목록에 집어넣어 버렸다. 후쿠오카 국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는 인파로 북적였다. 최 여사는 면세점 쇼핑백이 산더미처럼 쌓인 카트를 밀며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선우야, 지훈이가 예약했다는 그 픽업 차량 기사 이름이 뭐라더냐? 왜 아무리 봐도 우리 이름 적힌 피켓 들고 있는 사람이 없니? 정선우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몰라요. 예약 내역이 다 지훈이 핸드폰에 있단 말이에요. 이 여편네가 진짜 미쳤나? 전화는 계속 신호가 안 간다고만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온 가족을 여기다 팽개쳐두고 자기 혼자 코빼기도 안 비쳐 최 여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거 일부러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엄마, 고정하세요. 새언니가 비행기를 놓쳐서 아마 다음 비행기 타고 오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미영이 새로 산 선글라스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오빠, 일단 오빠 카드로 택시 몇 대 불러서 우리 먼저 료칸으로 가자. 거기서 기다리면 되지? 이놈의 공항은 앉을 데도 없고 다리 아파 죽겠네. 정선우는 마지못해 지갑을 꺼냈다. 평소 지훈의 카드만 쓰다 보니 정작 자기 카드에는 돈이 얼마 없었다. 일행은 바리바리 싸들고 온 짐을 끌고 택시 승강장에서 한참을 줄을 서서 간신히 택시를 잡았다. 이 주소로 가주세요. 선우가 료칸 이름이 적힌 메모를 기사에게 건넸다. 택시 세 대가 산길을 1시간 넘게 달려 마침내 고풍스러운 외관을 자랑하는 최고급 료칸 앞에 도착했다. 하얀 자갈이 깔린 정원에서 기모노를 입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요금은 28,000엔입니다.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선우가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건넸다. 몇 초 뒤 카드 결제기에서 삐익 하는 오류음이 요란하게 울렸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기사가 카드를 돌려주었다. 그럴 리가요. 선우는 당황했다. 지훈이 준 가족 카드였기 때문이다. 그는 부랴부랴 자신의 다른 카드를 내밀었다. 잔액 부족입니다. 뒤따라온 2대의 택시에서도 미영과 기호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었다. 그들이 손에 쥐고 있던 가족 카드는 하나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플라스틱 쪼가리가 되어버린 상태였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계산하고 내리지 못해 첫 번째 택시에서 기다리다 지친 최 여사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다. 엄마, 카드가 안 긁혀요. 혹시 엔화 현금 가진 사람 없어요? 선우가 진땀을 뻘뻘 흘리며 택시 밖에 서 있었다. 10명의 가족이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여태껏 여행 일정부터 결제까지 지훈이 다 알아서 하던 것에 길들어 있어서 그들 중 누구 하나 외국 화폐로 환전해온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미영이 가방을 탈탈 털어 간신히 택시비를 낼 만큼의 현금을 긁어 모았다. 택시비를 내고 땀범벅이 된 채 료칸 로비에 먼지 하나 없는 다다미 가장자리에 짐을 부려놓았을 때 프런트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그들의 예약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다. 정 선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시스템상 고객님 명의로 된 5개 객실 예약이 3시간 전에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취소요. 말도 안 돼. 다시 한번 똑바로 찾아봐요. 최 여사가 카운터로 돌진하며 고함을 질렀다. 우리 10명이 지금 여기 버젓이 서 있는데 취소가 됐다니. 그럼 우린 어디서 잘하는 거야? 직원은 여전히 직업적인 미소를 유지했지만 목소리엔 단호함이 묻어났다. 확실히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저희 료칸은 만실이라 다시 방을 잡아드릴 수도 없고요. 게다가 고객님들께서 제시하신 신용카드들이 전부 오류로 뜨는 상황이라 카드 없이 보증금을 걸지 않는 숙박은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당장 매니저 오라고 해. 이딴 거지 같은 데가 다 있어. 계속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보안 요원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후쿠오카 산속의 기온은 매섭게 떨어졌다. 10명의 일행은 료칸에서 쫓겨나 낯선 길바닥에 덩그러니 나앉게 되었다. 찬바람이 쌩쌩 불자 기호의 여자친구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고 미영의 아이는 빽빽 울음을 터뜨렸다. 최 여사가 달달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오기가 생겨 그 익숙한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여전히 그 차갑고 기계적인 안내 음성뿐이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비소리 이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세찬 겨울바람이 바닥에 낙엽을 휩쓸어
그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온 그 비싸지만 당장 덮고 잘 수도 없는 면세점 쇼핑백 위로 내동댕이 쳤다. 주변에는 택시도 편의점도 없었고 오직 끝없이 이어진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하늘은 이제 막 푸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마포구의 아파트에서 지우는 나프탈렌 냄새가 찌든 마지막 옷가지 하나를 거대한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다. 환풍기는 이미 껐지만 주방에는 어젯밤 명태전을 부칠 때 났던 매캐한 기름 냄새가 옅게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11월의 차가운 아침 바람이 거실로 밀려 들어와 찻상 위에 널브러진 낡은 신문지를 펄럭이게 했다. 그 신문지 위는 한때 그녀가 3시간 동안 허리가 끊어지라 붙여낸 제사 음식들로 꽉 차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지우는 다용도실로 들어가 십자 드라이버를 하나 찾아 들고 나왔다. 현관으로 걸어간 그녀는 낡은 도어록 안쪽의 고정 나사에 드라이버 끝을 맞췄다. 손목에 힘을 주어 돌리자 나사가 뻑뻑한 쇳소리를 내며 한 바퀴씩 풀려나왔다. 이내 낡은 도어록 케이스가 분리되며 신발장 위로 묵직하게 떨어졌다. 그녀는 아까 집 앞 철물점에서 사온 새 도어록 상자를 뜯었다. 설치 과정은 복잡하지 않았고 설명서의 그림도 아주 명확했다. 문짝 구멍에 잠금 장치를 밀어넣고 앞뒤 나사를 단단히 조인 뒤 마지막으로 건전지를 끼워 넣었다. 띡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표시등에 불이 들어왔다. 기계음이 울렸다. 새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지훈의 손가락이 숫자 패드 위에서 멈칫했다. 지난 5년 동안 이 집의 모든 비밀번호 현관문 도어록, 은행 계좌, 각종 인터넷 사이트 계정까지는 전부 정선우의 생일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 숫자를 떠올리는 것조차 역겨워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년월일을 꾹꾹 눌렀다. 6자리 숫자. 버튼음이 맑고 깔끔하게 울렸다.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기계음이 텅 빈 현관에 메아리 쳤다. 지우는 드라이버를 뽑아 들고 현관 한 구석에 산처럼 쌓인 특대형 검은색 쓰레기 봉투 4개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남편의 골프채,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깔고 앉던 전용 안마방석, 시동생이 처박아둔 고물 게임기, 그리고 시누이가 잠깐 보관만 하겠다며 들이밀었던 철진한 옷가지들이 꽉꽉 들어차 있었다. 5년이었다. 그녀의 친정 부모님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치른 이 집에 정시성을 가진 인간들의 잡동사니만 가득할 뿐 정작 그녀의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바로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전화벨 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그녀가 10명의 번호를 전부 수신 차단해버렸기 때문이다. 화면에 깜빡이는 것은 일본 국가 번호가 찍힌 낯선 국제 전화 번호였다. 화면은 고집스럽게 켜졌다가 꺼지기를 반복했다. 벌써 10여 차례나 걸려온 전화였다. 지우는 식탁으로 다가가 어젯밤 마시다 남은 얼음물을 집어들고 한 모금 꿀꺽 삼켰다. 얼음이 다 녹아 미지근해진 물에서는 약간 떫은 맛이 났다. 그녀는 유리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통화 연결 버튼을 눌렀다. 이런 젠장. 너 도대체 무슨 미친 짓을 한 거야? 수화기 너머로 정선우의 미친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다. 배경음으로는 자동차 경적과 어떤 여자가 억눌러 오는 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여 들려왔다. 지우는 아무 대답 없이 유리창 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평온하게 응시했다. 말 안 해? 꿀 먹은 벙어리야? 너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기나 해? 어머니가 너 때문에 숙소 취소됐다고 하셔서 그 충격에 길바닥에서 쓰러지실 뻔했어. 우리 10명이 후쿠오카역 박차가운 벤치에서 밤을 꼬박 새웠다고. 미영이 애는 추워서 고열이 나고 기호 여자친구는 밤새 기호랑 대판 싸우더니 한국으로 혼자 가버렸어. 이게 말이나 되는 짓이야. 정선우는 극도의 분노와 피로에 찌들어 쉰 목소리로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다. 당장 카드 정지 풀어. 그리고 지금 바로 다른 호텔 예약해. 방금 여기 일본 경찰까지 와서 꼬치꼬치 캐묻는데 어머니는 일본어 한마디도 못하시면서 경찰이랑 멱살잡이 할 뻔했단 말이야. 너 빨리 해결 안 하면 우리 진짜 길거리 다리 밑에서 자게 생겼어. 다 떠들었니? 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전화기 너머에서 순간 침묵이 흘렀다.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 당신들 가족 여행이니까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소리지. 지우는 손을 뻗어 식탁 서랍을 열고 두툼한 은행 거래 내역서 뭉치를 꺼냈다. 정선우, 당신 평소에 외국계 기업 다니는 나 엄청 무시했잖아. 당신 구청에서 제일 잘나가는 촉망받는 공무원 아니었어? 자, 이제 그 잘난 능력 한번 발휘해 볼 때네. 야, 너 지금 나 협박해? 이건 우리 집안의 화목을 다지는 아주 중대한 행사라고. 내가 감히 정씨 집안 며느리로서 어디 시댁 어른들한테 이따위 폐악질이야. 우리 한국 돌아가면 어머니가 널 아주 가만두지 않으실 줄 알아. 그래, 좋아의 지윤이 픽 하고 코웃음을 쳤다. 어머님이 어떻게 가만두지 않으실지 아주 기대되네. 근데 그 전에 살아서 한국에 돌아올 방법이나 먼저 찾아보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방금 걸려온 그 번호마저 차단 목록에 쳐넣어 버렸다. 세상이 다시 고요해졌다. 지우는 식탁 위에 거래 내역서를 챙겨 서류 봉투에 넣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빳빳하게 다려진 진회색 정장으로 갈아입은 뒤 긴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어 올렸다. 거울 속 여자의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반격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오전 9시 서초동의 한법률 사무소. 박 변호사가 무태안경을 한번 치켜올리며 책상 맞은편에 꼿꼿하게 앉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에어컨에서 서늘한 바람이 흘러나와 책상 위에 놓인 수십 장짜리 서류 뭉치를 살짝 흔들었다. 지훈 씨, 가져오신 자료들이 참 꼼꼼하군요. 박 변호사가 은행 거래 내역서를 넘길 때마다 종이가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지훈 씨가 원하시는 단계까지 가려면 이 자료들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남편 명의로 된 모든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싶다고 하셨죠. 특히 그 전세 보증금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 절차대로라면 전세계약서는 남편 정선우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7억 원이나 되는 이 보증금을 동결하려면 이 돈이 실제로 지훈 씨 측의 특유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절대적이고 명확한 자금 출처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훈은 서두르지 않고 가방에서 파란색 파일 하나를 더 꺼내 박 변호사 앞으로 밀어주었다. 이건 5년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전셋집 집주인에게 직접 송금하셨던 은행 이체 확인증 원본입니다. 돈은 저희 아버지 퇴직금 계좌에서 집주인 계좌로 바로 꽂혔고 정선우의 손을 단 한 푼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이체 확인증의 날짜를 정확히 짚었다. 다만 그 당시 정선우가 자기가 공무원이니까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서가 있어야 구청에서 주거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조금이라도 저희 생활에 보탬이 되라고 계약서에 그 사람 이름을 올리는 걸 허락하셨던 겁니다. 박 변호사가 그 확인증을 빼내어 계좌 정보를 꼼꼼히 대조해보더니 눈빛에 옅은 감탄이 스쳤다. 좋습니다. 이 증거는 아주 확실하네요. 이것만 있으면 법원에 전세 보증금 가압류를 신청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박 변호사가 확인증을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하지만 이건 지훈 씨 돈을 지키는 방어일 뿐이죠. 가져오신 신용카드 결제 내역들을 상대방이 혼인 후 공동재산을 빼돌린 증거로 쓰려면 더 세부적인 내역 정리가 필요합니다. 박 변호사가 거래 내역서의 중간 부분을 넘기더니 형광펜으로 칠해진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예를 들어 이 내역 말입니다. 작년 10월 단건 결제로 1,200만 원이 나갔네요. 장소는 청담동의 한 성형외과고요. 이 돈은 누가 쓴 겁니까? 제 시누이 정미영입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높낮이가 없었다. 그날 저는 연일 이어진 야근 때문에 위출혈이 와서 응급실에서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정선우가 제 가족 카드를 가져가면서 미영이가 요즘 우울해하니까 데리고 나가서 바람이나 좀 쐬고 오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돈이 전신 지방 흡입이랑 코 성형수술에 쓰인 겁니다. 나중에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는 성형외과 협찬 이벤트에 당첨돼서 공짜로 한 거라고 하더군요. 박 변호사가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 내역도요. 지훈이 직접 손을 뻗어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다. 그녀의 손끝이 빼곡하게 적힌 심야 결제 기록들 위에 머물렀다. 매달 15일 제 월급날 직후의 주말,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최고급 비즈니스 룸살롱. 한 번 갈 때마다 결제 금액이 300만 원 정도입니다. 박 변호사가 결제 시간을 훑어보았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군요. 정선우는 구청에서 매달 고정적으로 하는 고위급 철야 회의라고 하더군요. 지훈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제가 그 룸살롱 사업자 등록 정보를 찾아봤는데 특수 접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 유흥업소였습니다. 술값은 전부 제 가족 카드로 긁었고요. 사무실 안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옅은 물 한 개 소리만이 들려왔다. 지훈 씨 박 변호사가 파일을 덮고 양손을 깍지 껴 책상 위에 올렸다. 이 증거들을 전부 법원에 제출하면 이건 단순한 이혼이나 재산 분할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선우 씨는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아내의 재산을 장기간 빼돌려 거액의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이 확정되면 그 사람의 공직 생활은 완전히 끝장납니다. 정말 단단히 결심하신 겁니까? 지훈은 박 변호사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텅 빈 지하철 승강장이 스쳐 지나갔고 단톡방에서 보았던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니까 체력이 그 모양이지라는 문장이 스쳐 지나갔으며 지난 5년 동안 소파에 앉아 야구 중계만 보며 물 한 잔조차 그녀에게 떠오라고 시키던 남편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박 변호사님, 저는 그 사람 공직 생활 끝나는 것 따위는 원치 않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쇠모처럼 단단하게 책상에 내리꽂혔다. 저는 그 인간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기를 원합니다. 박 변호사는 눈앞에 이토록 소름 끼치게 침착한 여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둘러 처리하죠. 오늘 오후 2시에 직원들을 대동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시에 피고가 5년간 불법으로 편취한 재산을 반환하라는 소장도 준비해 두겠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선 뒤에도 지훈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마포구 아파트로 돌아가 1층 편의점에서 초소형 무선 홈 카메라를 하나 샀다. 오지랖 넓은 편의점 아저씨가 계산을 해주며 물었다. 지훈 세댁, 오늘은 어쩐 일로 출근을 안 했어? 시어머니네 식구들은 다들 일본 여행 가지 않았나? 네, 여행 가셨어요. 지훈이 거스름돈을 받아 들었다.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도둑들까봐 CCTV 하나 달아두려고요. 이미 깔끔하게 다 치워진 집으로 돌아온 지훈은 의자를 하나 가져와 현관문 밖복도 천장 구석에 초소형 카메라를 단단히 설치했다. 렌즈는 자택의 도어록을 정면으로 향하게 했다. 손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턴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이제부터 할 작업은 극도의 집중력을 요했다. 지훈은 인터넷 창을 띄우고 이미 달달 외우고 있는 주소를 입력했다. 서울 모 구청의 내부 인트라넷이었다. 정선우는 지독하게 오만하고 게으른 인간이라 자신이 쓰는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다 똑같은 것으로 해두었다. 화면이 넘어가고 로그인이 성공했다는 창이 떴다. 우측 상단에는 정책과 정선우 주무관님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지훈은 내부 게시판의 익명 토론방을 클릭했다. 이곳은 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온갖 찌라시를 퍼나르는 집결지로 조회수가 엄청난 곳이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린 뒤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제목란에는 이렇게 적었다. 총망받는다는 정책과 주무관이 아내의 피와 살을 어떻게 빨아먹었는가. 첫 줄을 써 내려갈 때 지훈의 손가락이 조금 저릿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내 남편, 구청 정책과의 정선우는 남들 보기엔 청렴하고 가정적인 좋은 남자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그 인간과 그 집안 식구들은 거머리처럼 내 피를 빨아먹고 살았다. 아래에 첨부하는 것은 지난 5년치의 모든 결제 내역과 영수증이다. 그녀는 미리 스캔해둔 은행 거래 내역, 그 룸살롱에서 극은 300만 원짜리 영수증, 그리고 성형외과 결제 명세서를 첨부 파일에 하나씩 업로드했다. 이어서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연결했다.
어제 지하철에서 받았던 그 음성 메시지들을 오디오 파일로 변환한 뒤 그들이 공항 VIP 라운지에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놓고 먹던 사진과 함께 게시글에 올렸다. 음성 파일 아래에는 이런 설명을 달았다. 아내 카드에서 마지막 한 푼까지 연끌해 일본으로 가족 여행을 떠난 뒤 밤샘 야근으로 쓰러지듯 잠든 아내를 지하철역에 버려두고 갔다. 이건 신우이가 보낸 조롱 섞인 음성 메시지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다. 과거에 겪었던 그 모든 굴욕들, 집안의 화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꾸역꾸역 삼켜야 했던 피눈물이 화면 위에 차가운 활자가 되어 한 줄 한 줄 새겨졌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마포구에 있는 이 전셋집, 보증금은 전부 우리 부모님이 내주셨지만 계약서에는 정선우의 이름이 적혀 있다. 오늘 나는 법원에 그 보증금 전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정선우, 내 놈의 잘난 체면도 이제 여기서 끝이다. 지훈이 타자를 멈췄다. 커서가 마지막 문장 뒤에서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당장 등록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지금 당장 올려버리면 정선우는 해외에 있어서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을 직접 겪지 않을 테니 형벌이 너무 가벼웠다. 그녀는 기다리기로 했다. 그 인간들이 상갓집 개처럼 쫓겨나 한국으로 도망쳐 오기를 정선우가 번듯한 정장 차림으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을. 그때 이 폭탄을 터뜨릴 작정이었다. 그녀는 글을 임시 보관함에 저장해두고 인트라넷을 빠져나왔다. 그런 다음 지역 내에서 가장 회원이 많은 맘카페인 마포 맘스 클럽을 열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이 맘카페에서 아주 유명 인사였다. 벅하면 외국계 임원으로 일하면서 매달 용돈을 수백만 원씩 척척 갖다 바치고 명절 전까지 혼자서 다 붙이는 완벽한 며느리를 자랑하는 글을 올리곤 했다. 지우는 새 계정으로 가입한 뒤 최 여사가 쓴 제일 인기 많은 자랑 글 밑에 800자가 넘는 장문의 댓글을 달았다. 그 명태전 뒤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폭언, 빼앗긴 가족카드, 그리고 이번에 시댁 식구 10명의 일본 호화 여행 비용을 전부 독박 씌운 진실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했다. 이 모든 일을 끝마쳤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지우는 노트북을 덮었다. 불을 켜지 않은 거실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스며들어와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따라 천천히 마셨다. 목구멍에 모래가 걸려있던 것 같던 답답함이 마침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사흘 뒤 마포구에 초겨울에 첫눈이 내렸다. 차가운 진눈깨비가 아파트 단지 앞 아스팔트 도로에 떨어지자마자 질척한 진흙탕으로 변했다. 오후 2시 지우는 이직할 회사의 회의실에서 면접을 보고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에 스마트폰이 징하고 울렸다. 홈 카메라 앱의 알림이었다. 지우는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로 가서 화면을 켰다. 카메라 화면 속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 무리의 사람들이 무거운 발걸음을 질질 끌며 걸어 나왔다. 그 모습은 흡사 우스꽝스러운 무성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최 여사가 맨 앞장섰다. 사흘 전 집을 나설 때 곱게 다려 입었던 고급 캐시미어 코트는 쭈글쭈글한 시래기처럼 변해 있었고 정체 모를 얼룩까지 몇 군데 묻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떡이 저 두피에 달라붙었고 얼굴은 누렇게 떴으며 며칠 밤을 꼬박 세운 사람 특유의 히스테릭한 눈빛을 띠고 있었다. 정선우가 커다란 캐리어 3개를 질질 끌며 그 뒤를 따랐다. 며칠 새 반쪽이 된 그의 턱에는 수염이 덥룩하게 자라 있었고 발에는 편의점에서 산 싸구려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 비싼 구두는 아마 피난길 같은 여정 속에서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신우이 미영은 발 뒤꿈치에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인 채 절뚝거리며 걸어왔다. 그녀의 남편은 이제 막 열이 내린 아들을 안은 채 원망 가득한 얼굴로 궁시렁거리고 있었다. 시동생 기호는 아예 엘리베이터 앞에 쭈그려 앉아 일어날 기력조차 없어 보였다. 이 사흘 동안 그들의 일본 생활은 지옥보다 훨씬 더 버라이어티했을 것이다. 신용카드도 없고 현금도 한 푼 없이 말도 안 통하는 후쿠오카 길바닥에서 펑펑 돈만 쓸 줄 알던 10명의 인간들이 진정한 생존 게임을 벌인 것이다. 결국 정선우가 철판을 깔고 한국에 있는 친구를 통해 다국적 대부업체에 연락해
살인적인 이자가 붙은 엔화를 빌려서 간신히 저가 항공 새벽 비행기표를 구해 도망치듯 서울로 기어들어온 것이 뻔했다. 화면 속에서 정선우가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려 손을 뻗었다. 띡, 띡. 표시등이 깜빡거렸다. 그는 자기가 잘못 누른 줄 알고 멈칫하더니 눈 감고도 누르는 자기 생년월일을 다시 한번 꾹꾹 눌렀다. 띡, 띡,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기계음이 무자비하게 선고했다. 너는 문구멍 하나 제대로 못 여니. 최 여사가 아들을 왈칵 밀쳐내고 앞으로 나서더니 숫자 패드를 미친 듯이 찔러댔다. 이 망할 년이 비밀번호를 바꾼 게 틀림없어. 야, 지훈아. 너 당장 튀어나오지 못해. 최 여사가 단단한 철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둔탁한 파열음이 조용한 복도에 유난히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엄마, 아마 건전지가 다 떨어졌나 봐요. 정선우가 아직도 변명을 주워 섬겼다. 바로 그때 앞집 아주머니의 현관문이 빼꼼히 열렸다. 아주머니는 꼬라지가 엉망인 무리를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내밀었다. 아이고, 최 여사님 아니세요? 식구들 다 같이 일본 여행 가셨다더니 꼴이 왜 이러셔? 그만 두드려요. 지훈 새댁 며칠 전에 도어록 싹 다 갈아치우고는 통 집에 안 들어오던데. 뭐요? 도어록을 갈아치워 최 여사의 두 눈이 순식간에 시뻘겋게 뒤집혔다. 극도의 분노로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이 독사 같은 년. 우리 정씨 집안 밥 처먹고 우리 아들 집구석에 살면서 감히 자물쇠를 바꿔? 이 문 당장 때려 부숴. 엄마, 그만하세요. 동네 사람들 다 보는데 창피하게 선우가 어머니를 말리려 들었다.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시어미를 문 밖에 세워두는 쌍년인데 나무새스러운 게 대수야. 최 여사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획 꺼내 들었다. 방금 전 아파트 상가 편의점에서 사온 굵은 소금이 한가득 들어 있었다. 원래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지훈의 머리채에 소금을 뿌리며 재수 없는 년, 귀신이나 물러가라고 퍼부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으니 그녀의 분노는 타깃을 잃어버렸다. 감히 문을 잠가. 문을 잠가. 남편 앞길 망칠 독한 년. 재수 없는 년. 최 여사는 굵은 소금을 한 움큼씩 쥐어 굳게 닫힌 철문을 향해 미친 듯이 패대기 쳤다.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우박처럼 철문에 부딪히며 따닥따닥 요란한 소리를 냈고 바닥으로 튕겨나가 그들의 발밑 진흙탕과 뒤섞였다. 뒤에 있던 미영이 비명을 질렀다. 엄마, 그만 좀 뿌려. 내 눈에 다 들어갔잖아. 복도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아이의 울음소리, 미영의 앙칼진 비명, 최 여사의 악담, 그리고 정선우의 힘없는 만류가 뒤엉켰다. 화장실에 서서 이 모든 난장판을 화면으로 지켜보던 지우는 침착하게 영상을 녹화한 뒤 이리리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서죠. 마포구 모 아파트 1204호 현관 앞인데요. 저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던 사람들이 지금 제 집 문을 부수려고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고 굉장히 공격적인 상태입니다. 저는 이미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둔 사람이에요. 당장 출동 좀 부탁드립니다. 15분 뒤 경찰차 2대가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이닥쳤다. 경찰 4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최 여사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남은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짜며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다들 동작 그만. 선임 경찰이 호통을 쳤다. 정선우가 화들짝 놀라며 얼른 뒤를 돌아보았다. 경찰관님. 오해입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 도어록이 고장 나서요. 본인 집이라고요. 경찰이 태블릿 PC를 꺼내 정보를 대조했다. 세대주는 윤지훈 씨인데요. 방금 세대주 본인으로부터 누군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사람 남편 정선우입니다. 선우가 진땀을 뻘뻘 흘리며 해명했다. 경찰관님, 진짜 부부싸움이에요. 제 집사람이 지금 홧김에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경찰은 그를 싸늘하게 쳐다보더니 서류철에서 문서를 하나 꺼내 펼쳐 보였다. 정선우 씨, 어제 오후 법원에서 송달된 명령에 따라
윤지윤 씨가 재산은닉 및 가정폭력의 위험을 이유로 귀하의 가족 전체를 상대로 신청한 접근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 반경 100m 이내에는 귀하를 포함한 일가족 모두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정선우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접근금지 가처분이요? 그럴 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최 여사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녀는 경찰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경찰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썼다. 접근금지는 무슨 얼어 죽을 접근금지. 저거 내 아들 집이야. 벽돌 한 장 한 장이 다 내 아들 거라고. 당신들 경찰 맞아? 그 독사 같은 년한테 돈이라도 처먹은 거 아니야? 당장 비켜. 내가 들어가서 그년 짐짝들을 몽땅 다 창밖으로 내던져버릴 테니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 여사는 경찰을 밀치고 문으로 돌진하려 들었다. 아주머니, 진정하십시오. 계속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시면 강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엄중하게 경고했다. 하지만 최 여사에게 그런 말이 통할 리 없었다. 평생을 막무가내로 뻗대고 살면서 이 집구석에서는 자기 말이 곧 법이라고 믿어온 여자였다. 그녀가 경찰의 멱살을 잡으려고 손을 휘젓는 바람에 날카로운 손톱이 경찰의 목덜미에 붉은 핏자국을 냈다. 엄마, 손대지 마세요. 선우가 혼비백산하여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공무집행방해. 제 앞에 2명의 경찰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최 여사의 팔을 꺾어 벽에 밀어붙였다. 찰칵 하는 서늘한 쇳소리와 함께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이거 놔. 이 강도 같은 놈들아. 선우야. 사람 살려. 경찰이 사람 팬다. 최 여사가 되지 멱다는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다. 복도에 있던 다른 이웃들이 일제히 현관문을 열고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평소 맘카페에서 최 여사가 잘난 척하는 그를 지겹게 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머리를 산발한 채 수갑을 찬 이 미친 여자를 경악과 경멸의 눈빛으로 구경하고 있었다. 전원관할 서로 연행해서 조서받아 끌고 가. 경찰들은 길길이 날뛰는 최 여사를 연행하고 질겁한 정씨 일가족을 짐짝처럼 엘리베이터로 몰아넣었다. 한바탕 소동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막을 내렸다. 다음 날 오전 서울 모 구청 청사. 정선우는 구겨진 셔츠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1층 로비를 빠른 걸음으로 가로질렀다. 어젯밤 유치장에서 경찰서 바닥을 뒹굴며 밤을 꼴딱 새웠다. 어머니는 공무집행방해와 기물파손 혐의로 유치장에 갇혀 거액의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는 친구 집으로 달려가 하룻밤 신세를 지면서 간신히 입을 만한 정장 한 벌을 빌려 입고 나온 참이었다. 그는 지금 당장 사무실로 올라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이켜고 어떻게든 변호사를 알아봐서 집 문제를 해결할 생각뿐이었다. 지훈이 진짜로 전세 보증금을 빼앗아 갈 수 있을 리가 없었다. 그 집은 분명 자기 명의였으니까. 그가 정책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대화 소리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뚝 끊겼다. 10여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를 향했다. 평소의 호의적인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노골적인 경멸과 경악, 심지어 혐오감마저 묻어나는 시선들이었다. 선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애써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왜 그렇게 저를 보시는지 아무도 그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평소 그를 그렇게나 예뻐하며 끼고 돌던 이 과장조차 책상에 앉아 흑빛이 된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정선우 주무관이 이 과장이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직급을 불렀다. 자네 PC 켜서 인트라넷 메인 화면이나 좀 확인해보지. 선우의 호흡이 가빠졌다. 그는 제 자리로 가 허둥지둥 마우스를 움직였다. 화면이 켜지면서 익숙한 인트라넷 게시판이 떴다. 맨 상단에 붉은색 글씨로 고정된 베스트 게시물이 마치 시퍼런 칼날처럼 그의 눈을 찔렀다. 총망받는다는 정책과 주무관이 아내의 피와 살을 어떻게 빨아먹었는가. 작성자는 익명이었지만 그 안에 글자 하나하나, 영수증 한 장 한 장, 오디오 파일 하나하나가 빼도 박도 못하게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밑에 달린 댓글은 벌써 수천 개가 넘어 있었다.
미친 거 아니야? 룸살롱 한 번에 300만 원을 태워. 그러고서 철야 회의를 했다고? 지네 식구 10명 일본 가는 걸 마누라더러 결제하라고 하고 그 와중에 마누라를 지하철역에 유기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평소에 멀쩡한 척하더니 지갑 여는 걸 본 적이 없어. 커피 한 잔도 맨날 남한테 얻어먹고 다니더니 뒷돈은 다 룸살롱에 꼬라박고 있었네. 제일 소름 돋는 건 전세금도 처갓집 돈으로 낸 주제에 지 이름으로 계약서 써놓고 지 집이라고 거들먹거렸다는 거 구역질 난다. 선우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게시글을 끄려고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마우스조차 제대로 쥘 수 없었다. 과장님, 이거 다 모함입니다. 제 집사람이 저랑 부부싸움 좀 했다고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선우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변명했다. 허위 사실, 이 과장이 코웃음을 쳤다. 저 은행 내역서가 허위 사실이야? 저 음성 파일에 녹음된 자네 동생 목소리도 다 모함인가? 정선우, 내가 진짜 사람을 잘못 봤군. 방금 감사실에서 전화 왔네. 자네 심각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및 공금 유용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어. 감사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해. 직위 해제요? 안 됩니다. 과장님. 저 이번에 계장 승진 심사 앞두고 있단 말입니다. 선우가 이 과장 책상 앞으로 엎어질 듯 다가갔다. 승진 심사, 이 과장이 길바닥에 쓰레기를 보듯 그를 내려다보았다. 자네가 지금 걱정해야 할 건 파면당해서 공무원 연금까지 싹 다 날아갈지 아닐지야. 당장 짐 싸서 꺼져. 선우는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끝났다. 체면과 규율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이 공직사회에서 그는 완벽하게 끝장난 것이다. 목이 졸려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사회적 매장이었다. 한 달 뒤,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실 안, 공기가 숨막힐 듯 무거웠다. 지우는 테이블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옅은 화장을 한 그녀에게서는 거센 폭풍우를 뚫고 나온 사람 특유의 맑고 단단한 기운이 풍겼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영혼이 빨려나간 껍데기 같은 정선우가 앉아 있었다. 한 달 새 살이 쪽 빠져 해골처럼 변한 그의 눈가에는 시퍼런 그늘이 졌고 머리엔 희끗희끗한 새치마저 눈에 띄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는 감사실의 혹독한 조사, 어머니의 구속, 대부업체의 살벌한 빚 독촉에 시달렸고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듯한 환상에 시달려야 했다. 지훈이 제출한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기에 전세 보증금의 가압류가 걸린 것은 물론이고 혼인 기간 동안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반환 소송까지 당한 터였다. 당장 일본에서 끌어다 쓴 사채 빚을 갚기 위해 그는 어쩔 수 없이 지훈이 내건 모든 이혼 조건에 동의하고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야만 했다. 한때 자기 집이라고 우겨대던 그 전셋집은 법원이 보증금 전액을 지훈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집주인이 곧바로 회수해갔다. 일주일 전 이삿짐 센터는 정씨 일가의 그 쓰레기 같은 짐짝들을 몽땅 신림동 어딘가의 빚에는 반지하방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이의가 없으시면 조정조서에 서명하십시오. 판사가 서류를 선우 쪽으로 밀어주었다. 선우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그는 펜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훈을 쳐다보았다. 지훈아, 우리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돼? 5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비굴한 애원이 섞여 있었다. 어쩌면 그가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달래면 지훈이 체념한 듯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하던 예전의 기억을 떠올렸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훈의 눈동자는 티끌만큼도 흔들리지 않았다. 사인해. 내가 쓴 그 사채빚, 이혼 끝나야 갚을 수 있잖아. 선우는 절망에 빠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종이 위에 제 이름을 휘갈겼다. 법원 정문을 나설 때 겨울에 눈부신 햇살이 계단 위로 쏟아져 내렸다. 지훈은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인 채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그 남자를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기사가 물었다. 지훈은 은행 이름을 댔다. 30분 뒤 은행 VIP 창구 앞에 앉은 지훈에게 직원이 두 손으로 신분증을 건넸다. 윤지윤 고객님.
고객님의 전세 보증금 반환액과 법원에서 판결난 재산 분할금이 전부 개인 계좌로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이 신분증을 받아 들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 쓴 검은색 장지갑을 꺼냈다. 지갑을 펼치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6개의 카드 수납칸이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그 6개의 칸은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에게 쥐어주었던 가족 카드들로 빈틈없이 꽉꽉 들어차 있었다. 단 하루도 빵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 6개의 칸은 텅텅 비어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억지로 카드를 쑤셔 넣어둔 탓에 가죽이 심하게 늘어나 영영 복구되지 않을 헐렁한 틈새들만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다. 지우는 그 기형적으로 늘어난 가죽의 틈새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러고는 제 신분증을 가장 맨 위에 있는 카드칸에 단단하게 밀어 넣었다. 은행을 나온 지우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다. 마포행 지하철에 올라탄 그녀는 빈자리에 앉았다. 객실 안에는 따뜻한 히터가 틀어져 있었고 규칙적인 덜컹거림이 묘하게 졸음을 불렀다. 그때 그녀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학생이 몹시 피곤했는지 꾸벅꾸벅 졸며 고개를 밑으로 떨구기 시작했다. 이러다간 여학생의 머리가 옆에 있는 딱딱한 쇠기둥에 세게 부딪힐 판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손을 뻗어 쇠기둥과 여학생의 머리 사이에 제 손을 받쳐주었다. 여학생의 머리가 지훈의 손등 위로 툭 떨어졌다. 학생은 잠에서 깨지 않은 채 무언가 푹신한 것에 닿은 듯 편안하게 얼굴을 부비고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여 여학생의 머리를 받치고 있는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보았다. 하얀 피부 위로 옅은 갈색 흉터가 하나 선명하게 보였다. 며칠 전 그날 아침 가장자리가 타면 안 된다는 그 빌어먹을 명태전을 부치다가 펄펄 끓는 기름이 튀어남은 화상 자국이었다. 그때는 정말 미칠 듯이 쓰라리고 아팠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2번 다시는 아프지 않을 죽은 흔적에 불과했다. 지하철이 환승역에 멈춰서고 출입문이 활짝 열렸다. 승강장에서 매서운 찬바람이 객실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와 지훈의 머리카락을 마구 흐트려 놓았다. 그녀는 그날처럼 찬바람에 화들짝 놀라 몸을 떨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 평온하게 앉아 바람을 맞으며 출입문이 다시 굳게 닫히고 다음 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